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은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을 봤더니 너무 복지관 친화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것을 매개로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랬어요. 근데 사람의 삶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복지관은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잖아요. 그 시간 이후의 당사자들의 삶은 어디 있나? 우리 오늘 이제 여기 너무 든든하게 있는 스포츠단 선수들이 저희 와 있거든요. 우리 스포츠단 선수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서 경기하고 하면 장애가 있어요? 막 할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저 친구들 만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물어보면 복지관에 와서 운동하거나 이게 선생님들이랑 하는 거 시간 외에는 집에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주 중증의 장애가 아니어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 비장애인들이 사는 리얼월드에서 삶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복지관에서도 지원하지만 그거 외에 복지관이 아니어도 내가 지역에서 편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있고 차 마시러 가는 곳이 한두 곳이 있고 복지관에서만 일하고 복지관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곳 더 생기는 것. 그것이 저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 지향입니다. 이런 장애인 친화마을 출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초점을 맞춘 것들도 많아요. 우선 관중심, 지원자 중심의 사업들 좀 정리도 했고요. 치료 세션도 조정하고 무엇보다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배정하고 이게 지역에 나가서 직원들도 주체성을 갖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위임 전개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힘갖고 일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행정 간소화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저희도 한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했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전 직원이 가급적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로 나가는 마을 알기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로 나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사는 마을을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막막해 했죠. 근데 직원들이 정말 한 1년 정도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복지관에서는 꼭 가서 뭘 해라, 뭘 해와라,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하지 않았어요. 어떠니 자연스럽게 우리 치료사들은 휠체어를 끌고 마을을 나가보기도 하고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복지관에서 왔어요 인사하면 뭐 또 후원하라고 하나 막 이런 경계의 마음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도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수줍게 혹시 이 상점에 장애인 손님도 오시나요? 아니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좀 친절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 굉장히 어색하게 꺼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1년, 2년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복지관 직원인데 제가 효진 씨라고 만나고 있는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런 상점 너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같이 와도 될까요? 친절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또 황규님이라고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는데 이 편의점을 정말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복지관이 좀 도와드리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횟수로 한 5년째 일을 해오니까 이렇게 장애인을 편하게 손님으로 맞아줄 테니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환대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점이 686개소고요. 오소 가게, 오소 네일 가게 조금 낯서시죠? 제가 안산시는 적극 행정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산시와 안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거든요. 안산장애인복지관, 저희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부모단체 중에 꿈꾸는 느림보 이렇게 4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시가 인증해주는 장애인 권익공호 상점을
브랜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250개소고 그 중에서 그냥 오세요만이 아니라 상점주가 강사가 돼서 평생학습이나 일상학습의 공간을 내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오소 네일가게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 도서관, 카페, 식당, 무인 편의점, 코인 세탁소까지 마을이 일상의 전체가 배움의 공간이 되고 재활의 공간이 되고 관계가 이어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화마을 실천을 붙잡고 마을을 나가면서 마을과 함께하면서 저희가 깨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틀을 깨면서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떻게 당사자들 어떻게 잘 지원할까, 어떻게 잘 도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은 관계가 생기니까 지원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실천가들이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지원 기술이 아니지 정말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이것을 저희도 깨져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올해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평생학습의 보조 강사가 돼서 아니면 또 장애인 일자리로 어떤 상점에 보조 역할을 하는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보조 강사는 아마 올해로 한 5명, 6명까지도 자리를 만들었고 장애인 일자리로 또 함께하는 자리도 한 3자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의 시작이 복지관 저희 직원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 하시는 이웃들이 거꾸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청각장애인이지만 그분은 정말 감각도 좋고 조금만 도와주면 보조강사 역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좀 허를 찔리는 거죠. 사실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긴 상점주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사례로 발표하게 될 텐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민준 씨가 골프 연습장에서 당당하게 일하게 된 것도 또 그런 상점주분의 제안으로 가능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사자의 가능성을 보자 했지만 진심으로 이웃으로 당사자의 가능성을 보는 시선,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시선,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 서로를 돌보는 시선들을 마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시선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바리스타 교육도 해주시고 하시는 카페 사장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일을 좀 하다가 장애인을 잘 채용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좀 계획을 유보해야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도 나는 장애니까 이만큼만 해도 돼. 지원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장애인이니까 요만큼만. 이게 당신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인인데 그렇게 경계를 선정하고 하는 게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정말 허를 찔린 것 같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동등하게 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원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구나. 실천가보다 마을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만나면 알게 되고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정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친화마을 실천을 하는 5년 동안 마을에서 수많은 증거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 실천가의 존재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문제 중심에서 가능성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적 중심에서 관계 과정 중심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과 현장을, 이런 경험을 좀 체계화해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한 강점 관점 실천의 원리 3가지, 원칙 3가지, 태도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초반에
강점 관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강점은 자원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근데 친화마을 실천을 하면서 강점이 관계를 지나니까 이게 공동의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떤 카페들은 우리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여기 아지트예요 할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작용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자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 태도 세 가지 원리는 실천의 뼈대를 붙잡는 건데요. 결국은 무엇을 볼 것인가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세 가지 원칙은 그럼에도 있어서 실천을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판단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실천 태도는 사실은 오랜 실천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체화된 감각 같은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냐, 실천하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리, 원칙, 태도마다 사례를 다 연결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후에 6사례를 들으시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연결되실 거고 책에 잘 정리해 놨으니 제가 여기서는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세 가지는 첫 번째 존재의 존엄을 전제로 한다. 말씀드렸듯이 존재 자체를 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보다는 당사자의 욕구와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이 우리 당사자들이 좋은 관계, 좋은 경험, 좋은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에 초점을 바라보는 것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세 가지 원칙은 드러나는 문제 상황, 보여지는 행동보다는 그런 행동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맥락을 살피려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천가가 계획한 계획보다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저희의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면서 당사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태도, 세 가지 태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이거 어렵고요. 절대로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어떤 때냐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나 당사자의 안전상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전문가가 볼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과 있는 것은 더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삶을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질문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아마 이후에 앞으로 6가지 실천 사례를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의 관점,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 그리고 함께하는 협력 체계들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공간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복지의 실천 무대가 복지관이 아닌 마을로 옮겨갔고요. 협력 체계도 굉장히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민관협력, 민민협력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제가 이거 2025년엔 정리를 못했는데 작년 데이터로 저희 45명 중에 37명 정도가 민민협력에 참여하고 있고요. 민관협력에도 절반 이상이 참여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보통 민관협력은 관장, 국장, 몇몇의 팀장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을과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협력 체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실천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참여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마음들 너무 관계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하면서도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질문 하나는 우리한테는 사업이자 활동이지만 당사자의 삶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걸까? 이것은 계속 성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외출일기라고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운동재활사가 중증의 지체장애나 그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년의 집에 1년 동안 방문해서 당사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당사자가 지역에서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치료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과서에서 내가 이론으로 배운 것으로는 가정에서 보는 그 당사자의 움직임은 소거해야 될 움직임이고 교정해야 줘야 되는 움직임인데 내가 당사자 집에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평생 온몸에 상체기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인 몸에 맞는 이런 움직임들을 찾아냈는데 과연 이게 내 전문가 기준에서 이거는 없애고 다른 걸 더하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 전문가의 기준을 내려놓고 당사자의 움직임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데 보탤 것들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워커로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닥에서 식탁 의자에 앉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당사자는 20년 만에 미끄럼틀을 너무 타고 싶으셨었대요. 유치원 때 타보고 1시간 걸렸지만 정말 처음 타는 미끄럼틀을 타고 평생 처음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우체국에 가서 소포도 보내보고 이렇게 당사자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 치료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거죠. 재활은 복지관 치료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저희가 꿈꾸는 삶은 정성을 담아서 서로의 이름이 불려지는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장애인이라는 범주로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원함이나 그런 것들이 지워지고 통칭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윤 씨도 오셨는데 최선윤 씨, 엄도윤 씨, 그리고 고준혁 씨, 우리 이민석 씨 이렇게 각자 개인 고유에 가진 그런 고유성으로 불려주는 사람들이 되면서 서로가 근데 장애인만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불러드리면서 어떤 순간에도 삶의 주인은 당사자라는 걸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는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6명의 발표자의 발표를 듣게 되실 건데요. 지금도 굉장히 아프게 남아있는 말 하나가 친화마을 실천을 처음 시도할 때 우리 막 이런 거 어때? 막 이렇게 갔다 와서 얘기할 때 직원 하나가 거절당할 용기를 품고 나가요. 이런 말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거절당하니까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 용기를 품고 용기 내줬던 우리 직원들의 그런 노력, 시도들이 지금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다정하게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정성으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마을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